제가 들려드릴 185번째 소설은요, 앨리스 먼로의 거지소녀입니다. 앨리스 먼로는 캐나다 작가예요. 장편 소설도 썼지만 주로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시골 마을에서 농부 아버지와 교사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온타리오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시절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68년 첫 소설집 행복한 그림자의 춤을 발표했어요. 발표하자마자 캐나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받으면서 영어권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에 캐나다, 미국, 유럽의 유명한 문학상들을 많이 받았고요. 2013년 현대 단편소설의 거장이라는 평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앨리스 먼로는 무명 시절 없이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작가입니다. 그녀의 소설들은 빛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이야기가 복잡성과 암시를 지닌 세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세한 인물 묘사는 아주 디테일해서 읽는 동안 그 인물 속에서 나의 어떤 한 부분이 보이고요. 내 주변에 누군가를 보는 듯합니다. 그녀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독자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방식에 놀라움을 느끼기를 바라며 그게 바로 단편소설이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라고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과 닮아 있고요. 그게 앨리스 먼로 소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 거지소녀는 단편집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식의 장편 소설인지를 정확히 구별해 놓지는 않았어요. 소설집 거지소녀에는 10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있는데요. 거지소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설집에 있는 10편의 소설에는 같은 인물 로즈가 나옵니다. 한 편을 읽어도 전혀 개별적인 단편소설로 읽을 수 있어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이걸 장편처럼 한꺼번에 할까 고민했었는데요. 각 10편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른 걸 담고 있어서 이걸 한 번에 한다면 너무 이야기가 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지소녀만 하기로 했습니다. 1978년에 출간되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70년대로 보면 되겠고요. 공간은 캐나다 토론토와 휴런호 사이의 도시 주변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로즈는 장학금을 받고 지방대학에 진학한 시골 출신 수재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로즈가 아기였을 때 죽었고 아버지는 플로라는 여자와 재혼했으며 이복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로즈는 고향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지방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녀는 대학을 다니는데 필요한 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했고 카운티에서 받은 상금으로 교과서를 샀고 학비 보조금으로 받는 $300 안에서 생활비를 써야 했어요. 그러다가 헨쇼 박사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70이 넘은 전직 영문과 교수로 깐깐하고 활달한 여성이에요. 헨쇼 박사는 자신의 집에 여대생을 한 명 숙식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로즈가 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로즈 말고 다른 학생이 가게 되어 있었는데 폐결핵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장학생 모임에 갔다가 로즈가 우연히 선택되었어요. 장학생 모임은 회계 담당 교직원이 새로운 장학생들에게 돈 버는 방법, 저렴하게 생활하는 방법,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적 기준 등을 설명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로즈는 당장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었고 아직 거처를 구하지 못해서 아직 YWCA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헨쇼 박사 집에 살 수 있게 된 건 상당히 운이 좋았던 셈이었습니다. 헨쇼 박사는 영문학 교수이자 시교육청의 위원장, 캐나다 사회주의 정당의 창립 멤버였어요. 최근에는 위원회에 참석하고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서평을 쓰고 있었습니다. 헨쇼 박사의 집은 아담하고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정갈하고 광택이 났고 중국 화병 풍경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로즈는 박사의 집에 있는 가구와 장식품들의 진가를 잘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게 싸구려 잡화점에서 산 물건들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는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의 집 계단 벽에는 그동안 여기 살았었던 다른 장학생들의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들은 대부분 교사가 되었다가 아이 엄마가 되었고 또 한 명은 영양사, 2명은 도서관 사서, 또 한 명은 헨쇼 박사처럼 영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로즈는 그녀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들은 온순한 미소와 정숙한 아가씨들다운 머리 모양을 하고 경건함을 독려하는 듯 했습니다. 로즈는 그때까지 확실치는 않았지만 유명하고 선망받는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박사에게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해외 특파원이 되고 싶었을 거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박사는 그 말에 그렇다면 특파원이 되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활짝 열려 있으니 여자들도 할 수 있다고, 외국어 공부에 더 집중하고 정치학, 경제학 강의를 듣고 여름방학 땐 신문사에 일자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로즈는 헨쇼 박사의 집에 머무르는 게 좋은지 싫은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급스러운 흰 접시 위에 놓인 음식을 먹을 땐 기가 죽었고 뭐든 조금씩만 먹는 박사 때문에 음식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박사는 주로 정치와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읽어야 하고 저것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토마스 만과 톨스토이 책을 읽고 있던 로즈는 괜히 뿌르퉁해져서 박사가 추천하는 책은 읽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헨쇼 박사는 가난이란 게 그저 불우함이나 결핍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로즈가 경험한 가난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흉한 막대기 모양 전등을 사용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했다. 시도 때도 없이 돈 내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새로 산 물건을 놓고 악담을 하며 그걸 공짜로 얻은 것은 아닌지 입씨름하는 것을 의미했다. 새어머니 플로가 정면 창문에 서서 달았던 비닐 커튼이나 가짜 레이스 따위를 두고 자부심과 질투가 난무하는 것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문 뒤에 박은 못에 옷을 걸고 욕실에서 나는 소리를 죄다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경건하고 발랄하고 조금은 외설적인 경고를 담은 수많은 액자로 벽을 장식하는 것을 의미했다. 숙식이 해결되었어도 로즈에게는 얼마간의 수입이 필요했으므로 카페테리아에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어요. 카페테리아는 일하는 동안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일은 창피할 필요 없는 건전한 노동이었어요. 그러나 대학을 다니는 좋은 두뇌와 가난 때문에 소외되어 있다는 게 남학생들에겐 괜찮을 수 있지만 여학생들이 가진 좋은 두뇌는 우아함이나 품격과 결합되지 않으면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즈는 정말로 그런 건지 자신이 그런 걸 신경 쓸 만큼 어리석은 건지를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로즈는 카페테리아 대신 대학 도서관에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도서관 사서장이 헨쇼 박사의 친구였으므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거기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날 로즈는 약간의 곤경에 처해 있었고 그 남자가 로즈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기사도에 대한 개념이 뚜렷했고 이후에 도서관이나 교정,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공손함을 담아 먼저 인사했고 로즈를 볼 때마다 얼굴을 빨갛게 붉혔어요. 남자의 이름은 패트릭 블래치퍼드. 그는 로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패트릭은 24살의 대학원생으로 사학과 교수가 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다소 말랐으며 흰 피부를 가진 대체적으로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출신으로 그의 부모님은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어요. 패트릭은 헨쇼 박사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로즈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청했고 둘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민한 구석이 있어서 로즈와 있으면 신경을 너무 쓰느라 목소리가 갈라졌고 접시나 컵을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로즈는 그에게서 강인한 남자다움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를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그가 가진 돈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주는 사랑의 양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건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을 좋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있으면 애인 같은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말들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보였어요. 그녀는 극도로 피곤했고 패트릭을 우러러보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패트릭은 괜찮은 남자였어요. 외모도 준수했고 아는 것도 많았으며 성실했어요. 대학원생으로서 학부생들의 과제물을 채점했고 시험을 감독했으며 자신의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패트릭에게서 나는 파이프 냄새와 모직물 냄새가 좋았어요. 학교에서 패트릭은 여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패트릭이 로즈와 연인이 되자 모두들 로즈가 계산적이고 영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패트릭에게 접근했다가 실패한 여학생들은 로즈를 의아함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로즈는 여전히 가난했고 학교에서 비슷하게 가난한 친구 낸시와 정장 구두를 사기 위해 피를 팔러 빅토리아 병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패트릭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가 남성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로즈는 패트릭에게 우린 너무 다른 세계에서 자랐다고, 우리 가족은 가난하다고, 내가 살던 곳을 보면 돼지우리 같다고 생각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내가 가난해서 좋다고, 너는 거지소녀 같다면서 코페 투아왕과 거지소녀라는 그림에 대해 말했습니다. 코페 투아왕과 거지소녀는 영국 화가 에드워드 번 존스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프리카의 고대 왕 코페투아는 여성을 경멸하면서 사랑 따위에 관심 없는 냉혹한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창문 너머로 거지 소녀 페넬로펜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의 그림이었어요. 로즈는 도서관에서 미술 서적을 뒤져 그 그림을 찾아보았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즈는 그 그림을 보았다. 유순하고 육감적인 거지 소녀와 그 소녀의 수줍은 흰발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소녀의 소심한 굴복, 그 무력함과 황송함. 패트릭은 로즈를 그런 눈으로 보는 걸까? 그녀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녀에게는 그런 왕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왕처럼 날카롭고 까무잡잡하며 열정의 무아지경에 빠져서도 총명하고 야만적인 사람. 그는 자신의 격렬한 욕망으로 그녀를 완전히 녹아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게는 사과란 없을 것이며 패트릭과의 모든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듯한 주춤거림이나 신념 부족도 없을 것이다. 패트릭은 로즈에게 자신이 운이 좋은 남자라고 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자꾸 물었고 친구들이 연애를 깎아내리면서 우리의 관계가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로즈는 그럴 때 그가 지겨웠고 마음속에는 지독하고 가혹한 말들이 아우성쳤어요. 헨쇼 박사는 패트릭을 사랑하는가를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자 아쉬운 얼굴로 그럼 됐다고 했습니다. 헨쇼 박사는 로즈에게 너는 학구파라고 자주 말해주었었고 패트릭이 집 앞에서 기다리는 걸 내려다보면서 사랑에 빠진 불쌍한 젊은이라고도 했는데 로즈는 박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나 위층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추위 속에 앉아있는 패트릭은 고집스럽고 의존적으로 보였습니다. 로즈는 그가 자신의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로즈에게서 그녀 자신도 모르는 순정적인 이미지를 사랑했는데 그의 희망은 원대해서 자기가 로즈의 사투리를 없앨 것이며 그녀의 못난 친구들을 떼어놓을 것이고 로즈가 갖고 있는 저속한 습성을 없앨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로즈는 패트릭이 말한 것 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나머지들, 게으름, 허영, 불만, 야망, 그런 것들은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패트릭의 집에 다녀왔어요. 로즈는 갈 때 헨쇼 박사의 레인코트를 빌려 입었고 병원에 가서 피를 팔아 앙고라 스웨터를 하나 사 입었습니다. 패트릭의 부모님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밴쿠버 섬의 시드니 근처에 살았습니다. 집은 크고 웅장하고 튜더 양식과 다른 양식이 절충된 집이었어요. 모든 게 고급이었고 화려했고 번쩍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을 때 로즈는 기가 꺾여 손목과 발목에 힘이 다 풀려 있었어요. 장소가 사람을 질식시킬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패트릭의 두 명의 여동생은 식사 자리에서 로즈에게 말을 탈 수 있는지, 요트를 타는지, 테니스를 치는지, 골프를 치는지를 물었고 로즈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로즈도 패트릭처럼 학구파인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로즈가 받은 장학금과 수상 내역을 줄줄 읊었어요. 로즈는 더 불편해졌고 그런 것들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패트릭에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 전체가 의기투합해서 패트릭의 지적인 관심에 대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맹은 잠시뿐이었고 그들 가족은 서로에게 불평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딸들이 여러 스포츠에 쏟아붓는 시간과 돈을 비웃었고 딸들은 자기들끼리 뭔가로 옥신각신했어요. 음식은 풍성하고 고급졌지만 가족 모두가 음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의 어머니는 말을 짧게만 했어요. 진심 어린 아기가 한 장소에 그토록 강렬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향이 있는 새어머니 플로는 불공정하고 뒷말을 즐겼지만 그래도 패트릭의 가족에 비하면 로즈의 가족은 유쾌하고 매사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로즈는 패트릭을 자신의 고향인 헨레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상대로 만남은 엉망이었어요. 새엄마 플로는 식사를 차리느라 무진애를 썼지만 식감이 거친 음식을 싫어하는 패트릭은 먹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닐 식탁보가 깔린 식탁과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의 식사. 로즈는 밝은 목소리로 부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지만 마치 무식한 시골 사람 두어 명에게 대답을 끌어내려 애쓰는 인터뷰 진행자 같았어요. 로즈는 수없이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식사 후 새엄마가 이쑤시개통을 건네자 깜짝 놀라며 얼굴을 찡그리는 패트릭의 암울한 속물 근성도 수치스러웠고 새엄마의 소심함과 가식도 수치스러웠지만 그것보다 더 창피한 건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사투리도 거슬렸고 고향집의 모든 게 거슬렸고 로즈가 마치 백만장자라도 만난 듯 궁금해하는 고향 사람들도 다 거슬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패트릭은 돼지우리 같다고 했던 내 말이 맞았다고 그런 데를 떠나왔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내 진짜 부모님은 달랐을 거라고 했어요. 로즈는 패트릭이 자신에게 고상한 배경을 더 씌우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의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향을 확실히 벗어났다고 생각하자 고향에 대한 충성심이 그녀 내부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패트릭은 로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고 그녀를 위해서 역사학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즈가 백화점 재벌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게 알려지자 학교 여학생들은 그녀를 감탄의 눈길로 보았고 동네의 치과의사 부인은 이곳 타운의 부인들이 티파티를 열어주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로즈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즈는 모든 게 최악이고 수치스러웠지만 활짝 웃는 얼굴로 아무 고민 없는 듯 행복한 약혼녀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불편하고 수치스러워서 패트릭에게 화를 냈고 더 잔인한 말을 퍼붓고 싶은 충동 속에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패트릭은 그 말을 진실로 듣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속 갈등에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쪽에 앉아있는 패트릭을 보았습니다.
그의 긴 목, 앙상한 어깨. 그녀는 이제 그가 거슬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보듯이 그를 볼 수 있었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릭은 그녀의 동정을 사려 애쓰지 않았고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로즈는 이제 다른 종류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녀는 패트릭과의 결혼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싸움과 화해, 헤어짐과 다시 화해의 시간이 반복되었어요. 그릇을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자신이 한 짓에 놀라 그에게 용서를 애원한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그에게 덤벼들기도 했고 때로는 패트릭이 그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커피를 마시며 결면적인 상냥함을 서로에게 베풀었어요. 낭비, 기만. 두 사람은 다른 부부들도 대개 이렇게 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서로에게 엄청난 손상,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로즈는 직장을 구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행복에 대한 환상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9년이 지났을 때 로즈는 상당히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정치인, 작가, 화제의 인물들을 인터뷰했고 그로 인해서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밤중에 토론토 공항에서 패트릭을 보았습니다. 레인코트를 입은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문득 그가 자신과 하나로 묶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패트릭에게서는 고지식한 권위주의가 사라져 있었고 너무도 세련되고 유쾌하고 믿음직하며 약간은 안일해 보이는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구겨진 코트, 흰머리 섞인 머리, 마스카라. 그때 그녀를 알아본 패트릭이 낯을 찌푸렸고 얼굴에 혐오감을 담았어요. 로즈는 자신을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남자,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패트릭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의 스펙트럼을 넓히면 기분이 은근히 나빠질 수 있어요. 결국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패트릭은 로즈를 사랑했지만 그 근간에 몇 가지를 깔고 있었어요. 자신과 다른 환경을 가진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호기심,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안도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던 로즈에게는 치명적일 열등감, 가진 게 많아서 불가능이 없었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만만함. 패트릭은 로즈의 말투, 행동 등 거슬리는 게 많았지만 자기가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눈먼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즈는 패트릭이 자신에게 쏟아붓는 사랑과 부유함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중간중간 갈등도 있었지만 패트릭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자신이 가진 힘이라는 일종의 허영심을 누리고 싶어 했어요. 패트릭이 말했던 그림, 코페 투아왕과 거지소녀. 이건 패트릭이 갖고 있는 환상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무력하고 아름다운 거지소녀. 그는 자신을 그림 속의 왕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했지만 서로 많은 걸 잃고 나서 헤어졌고 로즈는 이후에 자신을 제대로 찾아가려고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9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토론토 공항에서 재회를 하는데요. 이 장면, 로즈는 패트릭에게서 좋은 부분을 찾아냈고요. 패트릭은 로즈를 혐오감을 담아 쳐다보았어요. 이 차이는 분명히 있죠. 로즈는 이혼한 후 자기 힘으로 더 성장하고 이루어냈기 때문에 패트릭을 관대하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패트릭은 자신이 구해낸 거지소녀에게 배신당한 기억을 그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거지 소녀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자 코스프레는 역겹죠. 가난 코스프레는 더 그렇습니다. 이 양 극단은 다 지독한 결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양 극단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는 어디에 속했든 굳건한 자아를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존심은 알량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만일 내 주변에 나보다 부자라서 가끔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보다 단지 돈만 많을 뿐입니다. 그저 돈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디테일하게 파보면 돈을 빼고 인간 대 인간의 가치로 보았을 때 돈은 없어도 건전한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 거고요. 가난을 모르는 무식함으로 실수하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게 사는데 더 오래오래 유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